가주에서 매춘을 합법화하는 첫 단계가 될 것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논란의 법안이 개빈 유섬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두게 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LA타임스는 지난달 20일 스캇 위너주 상원의원이 발의해 지난해 9월 가주상 하원을 통과했던 법안 SB 357이 마침내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법안은 매춘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배회하는 것을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법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만약 유섬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게 되면 앞으로 경찰은 공공장소에서 매춘을 위한 호객 행위를 해도 단속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유섬 주지사는 12일 내로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인 비토를 행사해야 합니다. 또 그의 서명 없이 법 시행을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안은 주의회 통과 후 주지사 책상에 올라가기까지 9개월이 걸릴 정도로 뜨거운 찬반 논쟁을 불러왔던 법안입니다. 반대자들은 법안의 통과는 공공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잠재적 피해자들을 방치하고 성구매자들에게 혜택을 주게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 측은 주상원에 보낸 성명에서 SB 357 법안은 성구매자의 단속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커뮤니티의 소외계층을 보호하겠다는 이 법안은 사실상 성구매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가주 베이 지역 인신매매 생존자 보호 및 지원 단체인 러브네버 페일스 설립자인 바네사 러셀도 해당 법안은 매춘의 완전한 합법화를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며 매춘을 위해 배회하는 것을 단속하지 못하도록 한 법안이 여성에게 더 안전한 환경을 가져다 준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찰의 단속을 없앤다고 피해가 줄어들지 않는다며 성구매자와 성착취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이 법안은 더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고 오히려 성매매 수요만 더 증가시킬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과 그의 정부 관리들을 반인도 범죄 혐의로 기소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하다고 27일 전직국제형사재판소 판사들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구금 시설 내 반인도 범죄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긴급히 행동을 취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국제변호사협회의 멤버인 전직국제형사재판소 판사들은 나비 필레이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 볼프강 숀버그 전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판사, 실비아 페르난데스 대 구르멘데 국제형사재판소 ICC 당사국 총회 의장, 크메르 루즈 특별재판소 판사를 지낸 실비아 카트라이트 전 뉴질랜드 총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들은 27일 발표한 북한 구금 시설 내 반인도 범죄에 대한 조사 보고서에서 지난 3월 워싱턴에서 열렸던 모의 재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정은을 반인도 범죄 혐의로 기소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구금시설 출신 탈북민 25명의 증언을 듣고 보고서를 작성도 했으며 또한 위성자료와 전문가 의견도 반영했습니다. 모의 재판 당시 재판장을 맡았던 나비 필레이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며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레이 전 최고대표는 김정은이 로마 규정에 따른 반인도 범죄 11가지 가운데 10가지 반인도 범죄를 자행했다고 결론 내릴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며 김정은과 그에게 보고하는 자들이 북한 구금시설에서 자행되는 범죄를 알고 있다고 우리는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설립 근거인 로마 규정이 반인도 범죄로 정의한 11가지 중 인종분리를 제외한 나머지 10가지인 살인, 몰살, 노예화, 강제추방, 강제구금, 고문, 성폭행, 정치 종교 인종적 이유로 인한 박해, 강제실종, 그리고 기타 비인도적 행위가 북한 구금시설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김정은 외의 조직지도부, 국무위원회, 사회안전성, 국가보위성 관리들도 반인도 범죄 혐의로 기소할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인 EU에 이어 미국에서도 핸드폰 충전기 표준 통일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을 비롯한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상무부의 핸드폰 충전기 통합 표준 도입을 촉구했다고 더버지를 비롯한 미디어들이 17일 보도했습니다. 워런을 비롯해 에드마키, 버니 샌더스 등은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모바일 충전 표준 도입 전략을 개발할 것을 요구했다고 미디어들이 보도했습니다. 상원의원들은 EU가 거대 기술 기업들에게 소비자와 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을 안기는 방식을 통해 공중이익을 위한 현명한 행동을 했다면서 미국도 같은 일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원의원들의 이 같은 행보는 EU 의회가
충전 표준 도입 법안을 통과시킨 지 한 주 만에 나온 상태입니다. 이번 서한에서 상원의원들은 애플의 라이트닝 포터 같은 상용 충전기들은 불필요한 전자 폐기물을 만들며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기기 업그레이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이 이 같은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은 EU 의회가 모바일 충전기 표준 법안을 통과시킨 데 자극을 받은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EU 의회는 지난주 2024년까지 모든 휴대용 전화기기 충전기를 USB-C 타입 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차기 미국 대선 가상 대결에서 대통령과의 격차를 벌리며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일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 일등에 따르면 에머슨 대학이 지난달 28에서 29일 미국 내성인 12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2024년 대선 가상 대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39%, 트럼프 전 대통령은 44%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1일 공개한 조사와 비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4%로 같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2%에서 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38%로 집계됐습니다. 56%의 응답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하원 특유의 공개청문회로 1월 6일 의사당 폭동 책임론에 휩싸여 있지만 그 영향은 일부 제한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출마할 경우 하원 특유의 공개청문회가 투표에 미칠 영향을 묻는 말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35%였습니다. 32%는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으며 28%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와 관련 민주당 지지자의 64%는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36%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반대했습니다. 공화당 지지자의 경우 차기 대선 후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꼽은 응답자가 55%로 가장 높았습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20%,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9% 등이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상당수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의 재선 도전에 반대하고 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하버드캡스 해리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1%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무능한 바 대통령이기 때문이 45%, 나이가 너무 많다가 33% 등 답변이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61%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해선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괴짜이기 때문에 36%, 나라를 분열시킬 것이기 때문 33%, 1월 6 의사당 폭동 사태에 책임이 있기 때문 30%인 것으로 이유를 꼽았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60%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서 재대결을 벌일 시 온건 성향의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주 낙태 허용 금지에 대한 헌법적 보호를 철회하고 관련 규제를 각 주 재량에 맡기자 공화당 의원들을 포함한 낙태 허용 반대파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낙태를 위해 주 경계를 넘는 것, 그리고 낙태 허용에 대해 말하는 것까지 단속할 수 있는 법안을 고안 중입니다. 비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이번 판결이 기독교 보수파의 시각에 매몰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며 논쟁은 종교 및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 판결 뒤 향후 피임까지 제약될 것을 우려한 남성들의 정관수술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29일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주 대법원이 낙태금지권 보호를 명기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뒤 미국 곳곳의 비뇨기과에서 남성들의 정관수술 수요가 3에서 4배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플로리다주에서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하는 더그 스테인이 24일 대법원 판결 뒤로 하루에 4에서 5건이었던 정관수술 신청 건수가 12에서 18건으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스테인의 동료 존 커링턴은 이 매체의 정관수술을 신청하는 남성들의 60에서 70%가 대법원 판결을 언급한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향후 피임이 금지될 수도 있다는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의 의견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며 판결이 정관수술 급증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최근 아이가 없는 30살 미만의 젊은 남성의 정관수술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24일 대법원은 24주 이내 임신 중지권을 보호한 1973년 로테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판결 당시 토머스 대법관은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보장돼 있던 낙태 허용을 폐지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같은 조항을 근거로 보장한 피임, 동성애 및 동성혼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매체는 정관수술 수요 증가가 이미 지난달 대법원에 해당 판결 초안이 유출됐을 때부터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비뇨기과 전문의인 필립 워스먼은 워싱턴 포스트의 정관수술 상담이 300에서 400%가량 늘었다고 전했고, 아이오와의 비뇨기과 전문의 에르가르 구아리는 정관수술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접속자 수가 200에서 250% 늘어난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29일 정관수술을 예약한 플로리다 주민 에릭 리 씨는 여자친구와 그는 아이를 원하지 않아 최근 몇 년간 정관수술을 고민했는데 이번 대법원 결정이 수술 신청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워싱턴 포스트에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지난 4월 임신 15주 이후 낙태지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는 향후 피임에 대한 접근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임신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리 씨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후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의 낙태금지 법안을 통과시키므로 미국 내 사회각층의 대처 방안이 발표되어 많은 혼선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 구글이 낙태병원을 비롯한 의료시설 방문 기록을 위치정보 이력에서 즉시 삭제하기로 했다고 CNBC를 비롯한 주류 언론들이 1일 보도했습니다. 구글의 젠 피츠페이트릭은 이날 블로그를 통해 우리 시스템이 낙태병원 같은 장소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할 경우 방문 직후 바로 위치정보 이력에서 삭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는 특히 카운셀링 센터, 폭력대피소, 낙태병원, 임신센터 같은 장소 방문 이력은 지극히 사적인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글의 이 같은 정책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24주 이내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무력화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49년 만에 24주 이내 여성이 낙태권을 보장한 판례를 무력화하면서 각 주들이 낙태금지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습니다. 대법원 판결 직후 미국 내 9개 주가 낙태금지법을 발효시켰습니다. 또 전체의 절반 이상 주들이 낙태금지법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낙태가 금지된 주에서는 각종 위치 정보 등을 이용해 관련 법 위반자들을 수사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특히 많은 위치 정보를 갖고 있어 주된 타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 모 회사인 알파벳은 안드로이드를 비롯해 핏비트, 검색, 구글 맵스 같은 인기 기기와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FDA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구입해 획기적인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처방 없이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부 의약품을 환자 스스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국은 지난달 27일 전문약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혁신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FDA에서 공개한 내용에서 핵심은 일부 전문약의 비처방화입니다. 최근 셀프 메디케이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건강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일반 의약품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적 의료 체계가 부족한 미국 의료 시스템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미국에서는 처방약을 의료 전문가의 도움 없이 소비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약물로 남용 및 이상사례 발생 위험이 있는 만큼 FDA에서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조건을 둘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구매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이나 자동응답 시스템 ARS를 통해 스스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전문약을 구매 또는 추가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소비자는 의료인의 감독 및 처방 없이 전문약 사용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방식은 예시일 뿐이며 FDA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환자의 약물 복용 시 안전성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은 제약사에게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FDA에서는 처방 없는 처방약의 허가 과정에서 의약품표 시기제는 물론 환자 안전 검증 계획을 유심히 살펴보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120일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규정을 확정하는 데 결정적인 판단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업계 입장에서 조건이 다소 까다로워 보이지만 사노피의 경우 릴리로부터 판권을 확보한 발기부전 치료제 시알리스타다라필의 비처방 의약품화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알리스는 약효 시간이 36시간으로 길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전립선암 수술을 받았거나 전립선 비대증, 심한 발기부전 증상이 있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 111회 복용하는 이른바 데일리오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노피는 실제 사용 시험 등의 임상을 추진하는 도중 프로토콜에서 이상이 생기면서 FDA와 논의를 진행하고 재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0일 이후 구체적인 조항이 정해지면 AUT를 재정비해 임상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사장인 조지 가스콘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인간관계위원회의 로빈 토마스 위원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증오에 대한 공동행동 계획을 알리기 위한 1년의 커뮤니티 기반 포럼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가장 다양한 카운티 중 하나에 살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다양성의 강점은 또한 증오에 기반한 위협과 폭력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최근 우리 카운티 전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증오 사건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고 가스콘 검사장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종, 민족, 종교적 신념, 성별 정체성 또는 성적 성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최근 증가하는 증오 범죄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제 사무실은 LA 카운티에서 증오에 저항하기 위한 사려 깊고 포괄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1년의 지역사회 기반 포럼을 이끌 것입니다. 저는 슬프지만 어제 본타 법무장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에서의 증오 범죄의 증가에 놀라지 않습니다. 라고 토마는 말했습니다. 40년 이상 LA 카운티에서 증오 범죄를 추적해온 기관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전염병이 기존의 편견을 악화시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카운티의 증오 범죄 총계가 매년 기록적인 수준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회의 전문 지식과 LA 대증오 편견을 가지고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다양한 지역에서 증오 폭력을 없애기 위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최고법 집행관인 게스콘 검사장과 협력하게 되어 기쁩니다. 라고 토마스 위원장은 밝혔습니다. 한편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는 팬데믹 초기의 혐오 범죄에 대한 보고가 인간관계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증오 범죄는 76%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스콘 검사장은 지난 18개월 동안 이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이 만든 다양한 자문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요청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그는 당선된 이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전역에 걸친 증오 범죄를 멈추기 위해 헌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10월 증오 범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2년간의 유죄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 보조금을 사용하여 화해 교육 및 증오 범죄 상담 프로그램은 보호 관찰 중인 사람들에게 상담, 편견 방지 교육, 피해자 화해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증오 범죄 부분에서 베테랑 검사인 폴 김지검장이 이 시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경제가 사실상 침체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국 GDP 전망을 실시간으로 제시하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나우 예측 모델은 미국의 올해 2분기 GDP 성장률을 마이너스 2.1%로 예측했다고 미국 CNBC가 1일 보도했습니다. 1분기 마이너스 1.6%에 이어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수치대로라면 미국은 2개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이론적으로 경기 침체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라고 CNBC는 지적했습니다. 전미경제연구소 NBER은 보통 GDP의 2개 분기 이상 연속 감소를 경기 침체로 규정합니다. 2분기 예상이 일치할 경우 미국 경제가 침체에 접어들었다는 기술적 정의에 부합하게 된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CNBC는 대부분의 월스트리트 경제학자들은 앞으로 마이너스 성장의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해왔지만 적어도 2023년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연준의 경제 성장 추정 모델은 미국 경제가 침체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미경제연구소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경기 침체를 선언할 절대적 요건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준비위원회가
경기 침체를 각오해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금리 인상에 따른 경착륙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